일부 두 전쟁을 가르는 거대한 물결. 유럽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던 어느 아침, 사람들은 전쟁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누가 선한가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싸움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한 독재자의 폭주가 세계를 뒤흔든 비극이었죠. 이 차이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전쟁과 분명한 폭풍이 몰아친 전쟁의 차이처럼 극명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청년 히틀러는 처음엔 예술가를 꿈꿨지만 실패가 반복되자 독일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훗날 세계를 뒤흔들 역사적 파도가 되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부 예술가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엔나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던 젊은 히틀러는 매년 문을 두드렸지만 예술학교 입학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원했던 건 섬세한 인물화였지만 그의 그림은 건축물과 선을 강조한 독특한 형태였죠.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보라는 심사위원의 조언은 청년에게는 거부처럼 들렸습니다. 생활은 점점 가난해졌고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거나 엽서 그림을 팔아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힘찬 분위기를 접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가 붙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예술의 꿈 대신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3부 전쟁이 만든 새로운 길. 1914년 8월 전쟁 소식이 퍼지자 히틀러는 망설임 없이 독일군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전령병으로 배치되어 포연 속을 뛰어다녔고 군대는 나를 인정해준 유일한 곳이라 회고할 만큼 이 생활을 사랑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스케치를 하던 그는 동료들에게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병사로 기억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패전은 그의 마음을 깊게 뒤흔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군의 남하 명령을 수행하며 혼란스러운 사회를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은 겉만 민주주의였고 수많은 군소 정당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그에게 나라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때 그는 훗날 세상을 바꿀 일을 맡게 됩니다. 4부 작은 명령이 만든 거대한 전환. 1919년 히틀러는 상관으로부터 단순한 지시 하나를 받습니다. 군소 정당 하나를 조사해봐라. 그 정당은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작은 조직이었고 미넨의 허름한 지하 술집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보고서만 쓰면 되는 일이었지만 불만만 가득한 참석자들의 말을 들은 히틀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정적인 연설에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당의 지도자였던 안톤 드렉슬러는 즉시 그를 당원으로 영입했습니다. 히틀러는 군 생활을 정리하고 정치에 발을 들였고 매번 행사에서 격렬하게 연설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당은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점점 색이 바뀌었고 이 순간이 바로 훗날 나치당의 뼈대가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한 명의 열정이 역사를 흔들기 시작한 셈이었죠. 5부 한 정당이 거대한 그늘이 되기까지. 히틀러는 당에 가입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연설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목소리를 높였고 패전 후 혼란에 빠진 독일인들은 그의 격정적인 말투에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르다라며 점점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그는 당의 이름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바꾸며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초창기 당은 여전히 미미했고 국가 전체를 흔들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미 자신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고 주변 인물들은 그의 강한 의지에 이끌려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작은 당의 연설가에서 미래의 지도자라는 기대를 받는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6부 실패한 쿠데타가 만든 또 다른 기회. 1923년 히틀러는 조급했습니다. 독일 곳곳이 경제난으로 흔들리자 그는 지금이 기회라 판단했고 결국 미넨에서 지방정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허술했고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시도는 금세 실패했습니다. 히틀러는 체포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정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히틀러는 법정에서 자신만의 논리를 담은 연설을 이어갔고 패전으로 무기력했던 독일인들은 그의 언어의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신문은 그의 말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오히려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3개월 만에 조건부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자서전을 쓰고 펠레터를 읽으며 지낸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가 오히려 히틀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7부. 나라가 흔들릴 때 찾아온 틈. 석방 이후 히틀러는 무력 대신 합법적 정치로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초창기 나치당은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당 간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1929년 세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 대공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흔들리자 독일 경제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실업자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시민들은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절망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다시 강하게 만들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대중의 불만을 정확히 짚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8부. 지도자를 향한 시선이 모이다. 대공황으로 삶이 무너진 독일인들에게 히틀러의 말은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단호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친 시민들은 점점 그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었던 히틀러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 그는 36.8%라는 높은 지지를 얻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차 대전 영웅 힌덴부르크였지만 사람들은 무명 정치인 히틀러가 영웅과 맞설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작은 정당의 연설가가 아니라 전국을 흔드는 인물이 되어 있었죠. 당시 실각된 총리 프란츠 폰 파페는 히틀러의 인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총리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뒤에서 실권을 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훗날 독일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끄는 결정이 됩니다. 9부. 통제권을 허락한 위험한 선택. 파펜의 계산 아래 히틀러는 마침내 독일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우리 손안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강한 연설가일 뿐 실제 국정 운영은 자신들이 지휘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이 판단은 곧 독일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됩니다. 총리가 된 히틀러는 즉시 의회의 수권법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독재의 문을 여는 조항이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일부 보수 세력까지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933년 3월 24일 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모두 장악했고 반대파 정치인들은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파펜과 보수 세력은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10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전쟁의 그림자. 독재 체제가 굳어지자 히틀러는 곧바로 군사 재건에 나섰습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한 베르사유 조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영국과 프랑스는 불안했지만 또다시 수많은 희생을 치르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에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침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라일란트라는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입시키며 시험했고 예상대로 연합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히틀러에게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독일을 막지 못한다. 그는 독일인의 삶의 공간을 넓히겠다며 레벤스라움 생활권 확대이라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유럽을 정복해 독일 중심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이었고 곧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주변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은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11부. 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하다.
1938년 히틀러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오스트리아를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독일의 압박을 꺼려했지만 의외로 많은 시민들은 나치의 진입을 환영했습니다. 독일군은 큰 충돌 없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했고 히틀러는 자신감에 더욱 차올랐습니다.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특히 독일계 주민이 많던 수데텐 지역을 두고 히틀러는 독일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고 싶었기에 1938년 미넨 회담에서 독일의 수데텐 점령을 허용하는 미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히틀러가 약속을 깨지 않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단 6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히틀러는 협정을 무시하고 체코 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연합국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12부 폴란드를 둘러싼 마지막 불씨. 폴란드의 서부에는 과거 독일령이었던 지역이 있었고 히틀러는 그 땅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폴란드는 단호히 거절했고 히틀러는 이미 무력 침공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폴란드의 동쪽에 자리한 소련이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서쪽에서는 영국, 프랑스가, 동쪽에서는 소련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독일은 두 전선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1차 대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틀러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폴란드를 서로 나눠 갖기로 비밀리에 합의했고 이제 히틀러를 막을 장벽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해 9월 1일 암호명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라는 신호와 함께 독일군의 탱크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다시 거대한 전쟁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13부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다. 독일의 전격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군기 융커스가 하늘에서 쏟아내는 폭격과 기동력 높은 기갑부대가 결합하자 폴란드군은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어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약속대로 진격해 들어왔고 폴란드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함락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서유럽 전선은 일시적 가짜 전쟁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독일은 다음 전역을 준비했고 목표는 오랫동안 원한을 쌓아온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1차 대전의 충격으로 국경 전체의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방어선의 끝, 아르덴 숲은 탱크가 절대 못 지나간다는 이유로 방치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 허점을 노렸고 전쟁의 방향은 프랑스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4부 덩케르크의 기적과 프랑스의 몰락. 1940년 5월 독일군은 아르덴 숲을 기습적으로 돌파했습니다. 탱크가 지나갈 수 없다던 프랑스의 믿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독일군은 순식간에 서유럽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프랑스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영국군도 포위망 안에 갇히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쪽 항구도시 덩케르크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실어 나를 큰 군함들은 부족했고 구출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어선과 요트, 심지어 개인 보트까지 몰고 직접 바다로 나선 것입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해안에서 작디작은 배들이 병사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약 33만 명이 영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른바 덩케르크의 기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이 결정적 순간에 공격을 멈춘 이유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선택은 영국을 끝내 무너지지 않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6월에 항복했고 유럽의 서쪽은 거의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가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15부 동쪽으로 향한 잘못된 확신. 서유럽을 손에 넣은 히틀러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동쪽 거대한 영토를 가진 소련으로 향했습니다. 1941년 여름 그는 불가침 조약을 스스로 깨고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하며 승리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중요한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던 군을 돌려 우크라이나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이 겨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다시 모스크바로 향했을 때는 이미 가을의 진흙이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진흙 속에서 멈춰섰고 병사들은 혹한에 대비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소련은 방어선을 정비했고 도시 곳곳은 이미 겨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지나친 자신감은 동부전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고 이 결정은 전쟁의 향방을 영원히 바꿔놓는 서막이었습니다. 16부 스탈린그라드 인류가 본 가장 잔혹한 전투 1942년 독일군은 다시 한번 동쪽으로 깊숙이 진격하며 목표를 스탈린그라드로 돌렸습니다. 이 도시는 스탈린의 이름을 딴 전략적 요충지이자 거대한 석유 공급로가 연결되는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도시만 장악하면 소련은 무너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시 건물들은 산산조각 났고 폐허가 된 거리마다 잿빛 먼지가 날렸습니다. 소련군은 건물잔해 속에 숨어 한 명씩 저항했고 독일군은 전진할 때마다 끔찍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거리 하나를 확보하는 데 며칠씩 걸릴 정도로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소련군의 보급은 부족했고 탄환이 떨어진 병사들은 눈앞에서 전우가 쓰러지면 그가 남긴 총을 주워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혹한과 기아, 끝없는 저항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1943년 초 히틀러는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했지만 전선은 이미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독일 제6군 지휘관 파울루스가 항복을 결정하며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 패배는 독일군이 더 이상 동쪽을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부 서쪽에서 몰아친 거대한 역습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로 독일군의 기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감당해야 할 전선은 동쪽뿐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은 마침내 서유럽 탈환을 위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남부에는 수많은 군함과 군용 차량, 보급품이 끝없이 쌓였고 하늘에서는 연합군기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6월 6일 새벽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이 시작됐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도버 해협에 가짜 병력을 보냈고 독일군은 이 미끼에 속아 실제 상륙 장소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혹독한 파도와 총탄 속에서도 연합군은 조금씩 해안을 확보하며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열이 흔들렸고 히틀러는 보고를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오판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파리 해방까지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독일은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서쪽에서는 미국과 영국군이 동시에 다가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저울은 확실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8부 마지막 발악과 무너지는 제국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발판을 확보하자 독일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1944년 겨울 독일군은 벨기에 아르덴 지역에서 벌지 전투라 불리는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안개와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자 독일군은 이 틈을 이용해 빠르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연합군이 크게 당황했지만 날씨가 개이자 하늘에는 연합군 폭격기가 다시 빽빽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의 보급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기갑부대는 연료 부족으로 멈춰 섰습니다. 결국 이 작전은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로 남았고 기대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압도적인 병력과 전차를 몰아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토로 전쟁이 다가오자 히틀러는 16세, 소년부터 60세 노인까지 총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돌격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장도 훈련도 부족한 이들은 전쟁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몰락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베를린 지하 방공호에서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독일의 중심부까지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19부 베를린의 종말과 독재자의 최후 1945년 4월 소련군은 마침내 베를린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포탄이 하루 종일 떨어지고 시내 곳곳은 무너진 건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실로 피신해 숨을 죽였고 거리에는 더 이상 독일군의 조직적인 방어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히틀러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측근들조차 더는 승산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9일 히틀러는 오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다음날 4월 30일 히틀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독일 지도부의 붕괴를 의미했고 군 지휘관들은 연합군과의 항복 협상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도시 곳곳에서 흰 깃발이 올라왔고 독일 최후의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쟁의 끝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20부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진 세상. 1945년 5월 8일 독일은 공식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울리던 포성은 마침내 멈췄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와 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가정은 가족을 잃은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도 위에 국경보다 인간의 마음에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막을 내리자 각국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것도 이때였으며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무력 충돌을 막자는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철저한 비군사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폐허가 된 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재건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재와 극단주의는 전쟁을 만들고 서로 존중하려는 마음은 평화를 지킨다는 사실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유럽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지역이 되었고 이 변화는 전쟁의 잔해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